안녕하세요. 저는 고중산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아까 처음에 딱 제가 제일 일찍 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없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찍어야 되는구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경제라는 걸 너무 일단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맡게 된 게 이제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80분 정도인데,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큰 맥락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경제 기사는 보실 거 아니에요. 신문에 보시면은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든지 뭐 주식 시장이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그런 것들을 보실 텐데, 그런 거를 보실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제학을 공부를 더 해보시면 되고, 공부를 꼭 안 하더라도 경제 기사를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제가 5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경제란 무엇인가, 저희가 경제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업이니까 그걸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선택, 목적, 제약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GDP, 뭐 CPI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언론에서 나오는 건 딱 이 2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경제 변수에 대한 이야기랑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2가지를 그래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우리 청년분들이 어떻게, 혹시 여기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취업을 이제 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잠깐 제가 조금 짧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경제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첫 번째 보시면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제학 중에도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국제금융론이라는 걸 합니다. 환율이나 국가 간 자본거래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물어보는 게 주식 뭐 사야 돼?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아파트 지금 사야 돼? 아파트 값 오를까?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트코인 사야 돼?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항상 그래요. 나는 모른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이쪽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 아는 거지,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경제를 안다 그래서 이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특히 저희 과의 학생들 보시면 요즘 지원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부동산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과에 오면. 근데 딱 1년 정도 수업 들고 나면은 내가 잘못 왔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과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를 막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럼 실제로 경제,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경제 해가지고 제가 유래를 적어놨는데, 원래 이게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코노믹, 이게.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집안 살림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집안 살림을 한다. 첫 번째는 아침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빨래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누가 돈을 벌어오며, 음식물 쓰레기 누가 버리고, 이런 모든 거의 일들이 있는데 누가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쵸? 그럼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자, 우리 남편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뭐 아내는 음식을 한다든지, 뭐 애는 청소한다든지 결정을 해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 일을 네가 하고, 그리고 선택들을 해야 돼요. 이게 집안을 여기서 살림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와닿지 않으면 이 2번째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용돈을 받고 생활하시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하면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걸로 뭐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막 말하셔도 됩니다. 말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생각해보면은, 저도 대학 때 생각해보면은, 용돈을 받으면 뭐라냐면은, 일정 부분은 좀 떼나요. 은행 가서 툭툭 해놓고, 또 일정 부분은 이제 뭐, 책도 사고, 옷도 사고, 술도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연애를 시작했어. 연애를 하기 딱 시작하면은 포기해야 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이란 게, 아니 월급이란 게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는 왜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항상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토요일 날 날도 좋고 낮 1시에 여기 왔잖아요. 왜 왔어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잖아요. 원래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기 와서 이걸 듣는 게 좋아서 오신 걸 수도 있고, 선택을 항상 말이에요.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항상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거는 시간은 24시간으로 똑같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제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뭘 배우는 거냐? 경제를 공부한다, 이해한다는 거는 희소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게 다르겠죠. 그 상황에서 다 각자가 선택을 해요. 그 선택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끝나고 나면 가져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경제를 이해하는 관점은 항상 목적과 제약을 고려해야 됩니다. 저한테 친구들이나 이게 뭐 학생들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해요. 고민 상담을 하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 취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공기업도 좋은 것 같고 면세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네 삶의 목적이 뭐야? 네가 목적이 뭔데? 10년 있다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목적이. 일단 그 목적이 있어야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목적 없으면은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제약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라는 시간, 그리고 뭐 알바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시간이 부족한 거고, 항상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는 보통 이해하실 때 세 개의 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세 개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비자, 여러분들, 개인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있고 또 누가 있냐?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생산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바를 한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알바를 한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은 생산자야. 그쵸?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항상 세 개의 이 주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들 각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은 이 개인들은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는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냐 했을 때 행복을 극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극대화한다. 엄청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분이 계신데 10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웰빙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각자가 행복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럼 제약은 뭘까요? 돈과 시간. 네,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업은 뭘까요? 기업은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윤이란 거를 극대화하려고 행동을 해요. 스타벅스가 커피를 팔아가지고 파는 이유는 그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래서 커피 한 잔에 4,800원 정도로 하면은 4,800원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을 다 계산을 하겠죠.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을까? 직원 수를 좀 줄일까? 원두를 좀 싼 거 쓸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항상 돈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 또한 그래요. 정부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정부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대통령 뽑을 텐데 그 대통령마다 추구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있어요. 그 정책 방향이 곧 그들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방향에 맞춰서 그들 또한 항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란 게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들도 24시간 이상을 못 살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항상 일을 24시간 이상 못 하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그런 제약 속에서 그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넣어두시면은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딱 터졌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그냥 이제 추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각자가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제약하에서 선택을 해서 그게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인간관계도 그래요. 이게 약간 제가 인간관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걔는 도대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그래서 걔 기분 나쁘고 이제 걔를 욕하고 그런데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어떤 특정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친구의 목적이 나의 목적과 다른 거고 그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 제약이 나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항상 관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갖고 왔는데 용돈이나 월급을 받았을 때 저축을 할 거냐, 옷을 살 거냐, 데이트를 할 거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거냐, 여행을 하러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뭔가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인지를 못한 거죠. 맞죠?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해왔던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선택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라 그랬어요. 자, 시장 뭘까요? 시장은 일단은 커피 시장도 있죠. 커피 시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커피 시장 하면 스타벅스도 있고 투썸도 있고 아니면은 백다방도 있고 어바웃 커피도 있고 커피 시장들이 커피 가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피 시장을 생각해 볼 때 이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서 커피 시장을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돈을 들고 10,000원을 가지고 가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제약이죠. 만족감 이제 그 목적은 뭐겠어? 나의 행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커피를 찾아야 돼. 그래서 둘러보면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정부는 그럼 도대체 정부라는 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해드릴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없어도 시장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시장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커피를 사 먹는 데 있어서 정부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커피의 시장이 문제가 있을 때가 나타납니다. 제 혹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어디선가 혹시 이런 노래 아나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아시죠? 누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경제는 그래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정부가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스타벅스가 왜 갑자기 친환경 하겠다고 하면서 빨대도 종이 빨대 내놓고 요 며칠 전에 문제가 됐었죠.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컵을 사러 갔어요. 무슨 친환경 리사이클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 컵을 이제 받겠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스타벅스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 나라의 정책 방향이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는 정리를 하자면 항상 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게 시장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싶으면 정부가 나타나서 그들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 함수가 뭐가 되겠어요? 목적 함수는 이 시장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는 그들의 정책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대선 이렇게 선거 있잖아요. 선거 같은 거를 할 때 중요하게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중요하다고 느껴야 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결국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투표를 하시거나 뭘 보실 때 이 구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목적하에서 제약이 있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그 법칙이 있다 그래요. 제가 그 법칙들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맨큐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오고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사도 나오고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100만 원씩 다 주어졌어요. 자, 100만 원을 가지고 저축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선택을 할까? 그 원리는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정신은 없어요. 선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나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고맙습니다 해서 딱 먹으러 갔는데 먹고 보면 마지막에 근데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이런 경우 많죠. 항상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공짜 정신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때는 항상 내가 하는 선택에는 절대 공짜는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를 보시면 대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대가가 뭐냐? 그 대가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자, 혹시 만약에 여기 밑에 걸 적어놓은 걸 보시면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대학 입학의 기회비용은 그 시간 동안 벌 수 있는 잠재적인 임금 소득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고3을 딱 졸업하는 순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갈 거냐, 취업을 할 거냐. 그러면 대학을 간다라는 선택은, 자, 그 선택은 대가가 있어요. 대학을 간다는 거는. 그 대가가 뭘까? 대학을 안 가고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을 때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4년이면 4년 동안 벌 수 있던 돈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선택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 만약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선배가 전화 와서 오늘 토요일 1시부터 알바 자리 좋은 게 있는데 여기 올래?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아, 알바를 갈 것이냐, 오늘 수업을 들어갈 것이냐. 여기 왔다는 거는 알바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는 항상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이제 대학을 가는 게 있어요. 대학을 가는 게 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포기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저울에 올려보고 어느 게 높은지 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언제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시험 시간 10분 전에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딱 1시간 끝나고 10분은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 명의 학생으로 이제 분류가 나눠져요. 어떤 학생은 막 책 꺼내서 막 봐. 아니면 어떤 화장실 갔다 오는 친구도 있고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그 10분 동안 보기 위해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단원을 볼 것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면 그 10분 동안 짧게 본 게 나온다면 대박인 거고 아니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저기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보면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한계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순간에 하나의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적어져 있는 거 보세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맛있는 식당에 갔어. 밥을 먹다 보니까 좀 배부른 것 같아요, 이제. 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밥 한 숟가락이 나올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합니다, 다들. 이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먹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배불러. 속이 부딪힐 것 같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먹어야지. 이거 음식물 쓰레기인데. 여러 가지 생각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숟가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하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기준으로 하나를 했을 때 얻는 만족감과 하나를 안 했을 때, 하나를 했을 때 얻게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먹는 순간 그래, 이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먹고 내가 치러야 되는 비용은 뭐예요? 이미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게 이제 노력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아니면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살면서 했던 그런 선택의 방식이나 방법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결국엔 경제학이고요. 그게 경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엔 지금 전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말이 딱 무슨 고민을 말하잖아요. 그럼 딱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너의 목적이 뭔데? 너의 제약이 뭐야?
그럼 그 문제에 맞춰서 풀면 되지. 왜 그걸 딴 고민하지?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고민하실 때도 내가 처해 있는 제약이 뭐지? 이거 먼저 고민해 보시고 나의 목적이 뭐지? 항상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다면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나 어떤 시장, 알바를 갔는데 사장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냥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고 왜 저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고민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겁니다. 이거를.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중요한 경제 변수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수입니다. 자, 먼저 여기를 먼저 봐보세요. 이쪽 부분. 가게, 개인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각각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100만 원을 받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그럼 100만 원을 받은 돈으로 물건을 사야 돼요. 그 물건들의 기본적인 가격이, 상품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나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10,000원을 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했어요. 그쵸? 따라왔죠? 이 상황.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뻥튀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게가 아니라 국가, 한국으로 가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이란 나라가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안에는 가구 구성원이 너무 많아. 몇 명이 있냐면 5,182만 명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대가족도 이런 대가족이 없죠. 지금 4인 가구가 아니라 5천만 명이 사는 집이 있다. 세팅이 머릿속에 되시죠?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1인이 살 때 월급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 통장에 찍힌 거 보면 딱 나와. 그럼 우리 이제 한국이란 이 집도 얼마를 벌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변수가 뭐냐면, 이 국내 총생산이란 거를 만듭니다, 저희가. 만든다기보다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이게 우리의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한국이란 이 하나의 집이 있으면 그 집에는 5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들이 일을 해서 벌고 있는 돈은 약 얼마가 되고 있다? 1,900조를 매달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쉽게 오시죠?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근데 국내 총생산은 이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연으로 계산을 해요. 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20년이라고 하면은 2020년 1년 동안 내가 일해서 번 돈이 되는 거예요. 월급은 뭐예요? 30일을 일해서 버는 거였죠. 거랑은 약간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걸 하나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걸 하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시면 명목이란 값이 있고 실질이란 값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GDP라고 해가지고 국내 총생산에서 실질 국내 총생산 이런 말이 나오고 명목 국내 총생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일단 같은 건 뭐냐? 오케이, 이거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그 한 집안의 소득이구나.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명목하고 실질을 구분해 봅시다. 뭐냐?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때 여기 보시면 자, 국내 총생산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이게 우리의 소득인데 상품 생산량과 가격을 곱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커피 한 잔을 만들면 사람한테 이제 소비자가 와서 이거 살 때 내가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고 줘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총 생산의 가치는 내가 만든 커피의 잔의 개수에 커피의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의 월급을 커피 30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커피 30잔을 만들었다 그러면 네가 30잔을 만들었으니까 곱하기 커피 가격 해서 그 사람이 일한 가치를 우리가 계산해내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산량에다 가격을 곱한다. 요 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만약에 계산을 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커피 한 잔이 있어요. 나는 항상 내 능력은 커피를 한 잔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커피 한 잔을 만들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데 커피의 가격이 올라요. 자, 커피 한 잔을 만들었는데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000원이야. 내가 만든 총 가치는 1,000원이죠. 근데 가격이 올라서 2,000원이 됐어요. 내가 만든 커피의 총 가치가 2,000원이 됐어, 갑자기. 가격이 오르면 나의 수준, 나의 실력은 그대로인데 내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가격이 올랐을 때, 미안해요. 이 가격이 올라버리면 나의 진짜 능력은 안 올랐는데 소득이 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이 가격 변화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명목이라고 적어진 걸 보면은 이거는 가격 변화를 그냥 놔둔 거예요. 아까처럼 커피 한 잔에 1,000원이면 곱하기 해서 1,000원, 2,000원이면 곱하기 해서 2,000원. 커피 가격 그대로 둔 거고, 오케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격의 변화는 원하지 않아. 그 효과는 좀 없애줘. 네가 정말로 너의 능력이 얼마야? 한국이란 집에 니네가 정말로 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능력이 얼마야? 라고 보려면 요 실질이라는 값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을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준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들을 거고, 이 실질하고 명목을 보시면 약 100조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저 말은 뭐냐면 2000년에 1년 동안 이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정말 생산해내는 거는 1800조고 가격의 증가 때문에 그게 뻥튀기 된 부분이 약 10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나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명목 GDP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목 GDP가 아니라 항상 실질 GDP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 가지고 뭐 경제 성장이니 소득이냐 얘기를 한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뻥튀기 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셨죠? 쉽죠?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이런 그래프는 예전에는 정말 다 그렸어야 돼요. 제가 만약 강연하려고 그러면 자료 다 찾아 그려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냥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학생들이 교수님 저거 못 찾겠습니다 못해요. 왜? 검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렵게 안 그리고 다 검색해서 그냥 따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이쪽이 GDP예요. GDP인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명목 GDP고 이 녹색이 실제 GDP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아까 이 실제 GDP를 계산할 때는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왜 기준이 필요하냐면 어쨌든 내가 생산한 거를 가격을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언제 가격을 쓸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항상 2015년의 가격으로 고정시켜 놓고 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가요? 여기 좀 어려운가요? 그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질 GDP랑 명목 GDP는 항상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다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가격 효과 때문이다. 그리고 명목 GDP가 높다는 거는 실제 GDP보다 뭐예요? 가격이 점점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 그럼 퀴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다.
라고 하면 그 3%는 뭘로 계산할까요? 기준적으로. 명목 GDP로 계산해야 되나요? 실질 GDP로 계산해야 되나요? 실질로 계산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고 나오는 거는 실질 GDP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커졌냐, 작아졌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아까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어서 가게에 가면 10,000원짜리 상품을 산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5천만 명이 살고 있고, 구성원이, 내 가족이 5천만 명이 있어요. 우리가 벌어오는 돈이 요만큼인데 이들이 가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물건 하나의 가격을 우리가 다 따라가기에는 힘이 든 거예요. 또 저도 읽어보면 대략 상품 가격이 10,000원입니다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대략 그들이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얼마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게 뭐냐면 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계산합니다. 자, 그럼 저거 어떻게 계산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안 하고 통계청에 계산해요. 통계청에서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보시면 481개의 상품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상품 481개의 가격을 계산해서 합쳐놓은 값이 지금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이상하잖아요. 1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보실 때는 기준이 필요하십니다. 기준. 100이 기준이에요. 그럼 매년 연도가 바뀌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5년이 100이에요. 그러면 뭐 말이냐면 그리고 2015년이 100이고 지금 현재 이제 9월에 이제 108이었는데 2015년이 100이죠. 기준이에요. 2015년에 내가 사던 상품의 가격이 있죠. 그거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다? 8%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죠? 그래서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한국말로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증가하는 폭이 너무 빠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보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실업률이라는 거에 많이 나옵니다. 실업률. 자, 실업률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게에서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취업했냐, 실직했냐 금방 알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은 몇 명이 살고 있는 가게다? 5천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현재 약 3%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두가. 그냥 100명 중에 3명이 일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그게 맞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하게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왜 15세 이상일까? 15세 이상일까? 자, 무래기들, 어린애들 일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보통 15세 이상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를 보는데
15세 이상 인구 중에는 항상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 지금 학생 계신가요? 학생분들. 다 혹시 직장인분들이신가요? 다들 소극적이시군요. 다들 너무 소극적이시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대학생은 경제활동 인구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대학생은? 비경제활동이겠죠.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은 어디 들어갈까요?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다음에 매달 통계청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이 샘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인구 중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2,800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업자 4주 동안, 지난 4주 동안, 내가 지금 실직자면 실직자로 분류됐다. 그 말은 지금부터 이전 4주 기간 동안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실직자로 분류할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다? 요 중에 3% 정도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100명 중에 3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취업 준비생이 엄청 많아요.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 보면 실업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쵸? 왜? 그분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잖아요. 항상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에 있기 때문에 실업률만 보고 우리나라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청년 실업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 세 가지 이제 아시겠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업률 있죠? 실업률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3% 나와 있는데,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더 높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이제 금리에 대한 거 이거 하나 할게요. 기준금리 혹시 아시나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는 저는 정말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저는 보고 따라가고 저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는데, 그 일반적인 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변수는 기준금리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를 먼저 이해해 봅시다. 금리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예요. 예금, 적금은 은행한테 빌려줬을 때 은행이 저한테 주는 대가입니다. 그쵸? 거꾸로 생각하시면 돈을 빌렸어요, 여러분. 빌렸으니까 빌린 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금리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다가 쓰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고, 떨어진다는 거는 더 쉽게 가져다가 써도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작아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금리는 누가 결정하나요? 여러분들 은행 가면 저는 너무 기분 나쁜 게, 아니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금리 예금이나 적금이 1, 2%밖에 안 해요. 이거 금리 이렇게 너무 낮은 거야? 이거 누가 결정하지? 의심을 해 보시지 않나요? 이게 은행이 있으면은 이게 동그란 판에다 던져가지고 딱 찍히면 되는 게 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제가 잘못 누르네요. 미안해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연 8번, 1년에 8번 여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요.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보고 금리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금리 앞에 보시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체육 시간에 줄 설 때 선생님 하면 기준 손들어 하면 딱 한 명 손들잖아요. 기준해서 그 친구를 기준으로 쫙 쓴단 말이에요. 이 기준 금리를 바탕으로 금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딱 변하면 장단기, 그러니까 예금이나 대출금리가 변하고 결국에 저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고 있죠. 오를 거라고 계속 아마 다음 달에 저는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은데 더 올릴 것 같은데 올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대출금리가 올라요.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힘듭니다. 왜? 빌려서 사용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못 빌려. 그러면 투자를 못 해요. 사람을 못 뽑아요.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러한 흐름의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기준금리를 제가 그래프로 찍어 놓은 건데 보시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항상 금리를 내려요. 이렇게 쭉쭉 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내렸었고 코로나로 해서 많이 내리고 있죠. 내렸었고 다시 올리고 있는데 쉽습니다, 여러분. 왜 기준금리를 내렸을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돈을 좀 쉽게 싸게 빌려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소비도 하시고 물건도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학생이거나 그러면은 민감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시고 대출을 받고 뭐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경제 딱 누르면 금리 결정할 때는 딱 맨 위에 올라옵니다. 기준금리 어떻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한국은행은 다 밝혀야 돼요. 의무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된다. 되셨죠?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 드디어 정부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아까 목적이 뭐냐면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랑 세대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침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뭐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이 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 인센티브입니다. 항상 인센티브라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것만 주는 걸 생각하는데 처벌도 인센티브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중에 또 하나가 제가 계속 스타벅스 얘기만 해서 그런데 저 스타벅스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근데 스타벅스가 하고 있는 전략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잘 해요. 스타벅스가 정말 잘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뭐냐면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 딱 하면 몇 번 하면은 골드카드라는 걸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뭔가 내가 특별해진 것 같아요. 인센티브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근데 또 먹으면 뭐 하나 찍어줘. 몇 개 또 쌓으면 또 한 잔 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계속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행동을 계속 이렇게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정책하면 다 같은 경제 정책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 이렇게 일단은 미시경제 정책이랑 거시경제 정책이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갑자기 왜 미시, 거시 이상한 말 갖고 오셨나요? 이러시면 쉽게 이해하시면 미시라고 하면은 작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작은 시장, 아까 커피 산업 아니면 유통업 이렇게 작은 것들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각의 선택도 미시적인 거예요. 한 명이고. 그럼 거시는 뭐냐? 거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모여서 하나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게 거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이 용돈을 받거나 월급을 받아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하냐? 여러분들이 소비한 걸 다 합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가 요만큼이구나. 그 전체 소비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전체 생산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게 조금 감이 안 오시면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쪽에 있는 게 미시예요. 개인들의 이야기. 이것들이 모여서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요게 거시입니다. 5천만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거기다가 정책을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을 가져가셔요. 미시적인 게 있고 거시적인 게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전공이 어느 쪽이다? 여기다. 저는 이쪽을 전공하고 있고 이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시경제정책이라 하시면 제가 적어놓은 걸 보세요. 개별 시장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개별 시장이라고 하면 상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노동 시장이 있어요.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을 하시면 정말 잘 아셨을 텐데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해서 니네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규제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카카오랑 네이버가 있는 그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판단을 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니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처벌이란 인센티브를 가할 거야 하면서 행동을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동시장을 보시면 어떤 게 있었냐? 노동시장에서 원래 생각해 보시면은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정부가 보기에 최저임금이 낮은 것 같다. 우리가 올릴 거야. 그래서 이거 따라. 정책을 처방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거다? 미시경제 정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특정 시장에 되는 거. 그러면 자, 이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제 성장 정책이란 것과 경기 안정화 정책이란 게 있어요.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먼저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경제 성장이랑 경기 변동이랑 요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경제 성장이 뭐고 경기 변동이 뭘까? 자, 이걸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실질 GDP예요. 자, 실질 GDP 뭐다? 가격 변화의 효과를 없애고 우리의 정말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소득이다. 근데 1인당이에요. 사람 수로 나눴습니다. 왜 사람 수로 나눴냐면은 보통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실질 GDP가 엄청 커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구수로 1인당 가져가는 걸 보면은 우리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항상 1인당 실질 GDP를 이렇게 보는데 보시면 1970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다양한 나라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은 이쪽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한국이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을 보시면은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쭉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이 후진국에서 많이 올라갔죠. 여전히 후진국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나라의 실질 GDP의 크기를 점점 크게 만들고 위로 올리는 것. 이게 경제 성장이에요. 성장. 네? 근데 경기 변동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싱가포르 이 빨간색을 보시면 싱가포르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해서 이 그들의 소득이 쭉 올라갔는데 보시면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반복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경기 변동. 자, 그럼 제가 예쁜 그림을 그려왔어요. 제가 이거 그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제가 이거 PPT로 그렸어요. 잘 그렸죠? 잘 그렸죠? 보시면은 여기가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고 여기가 우리네 실제 GDP라 그러면 먼저 초록색 이걸 보세요. 초록색 선을 보시면 이게 한 나라가 경제가 성장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장해 갈 때 항상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걸 그리고 우리는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흔히 언론에서 호황이다, 불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경기 변동에 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려가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경제 성장이랑 경기 변동이라는 걸 일단 구분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자, 이제 그 정책을 구분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경제 성장 정책이라 그러면은 경제의 성장 방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쪽에 경제 성장 보시면 초록색 보시면 이 초록색 이제 이 선이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돼. 좋은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는 이 초록선이 1번 방향으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책이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보통은 기술 수준, 인적 자본이라고 하면은 교육, 사람들이 교육,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투자를 해서 그 나라에 쓸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것들은 자본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게 결국엔 경제 성장 정책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린 뉴딜 이런 거 아시나요? 그린 뉴딜 정책 아시나요? 그거는 결국에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이 선은 1번으로 가져가겠다. 1번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럼 경기 안정화 정책이란 게 뭐냐? 경기 안정화 정책은 자 보세요. 경기 변동 폭을 줄이는 거예요. 자, 빨간색이랑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얘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우리한테 좋은 거는 정부가 항상 원하는 거는 2번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폭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왜 폭을 줄여야 되느냐? 너무 나라가 경제가 좋아가지고 경기가 좋아가지고 거품이 끼고 하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항상 정상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으면 실직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아져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정부는 이 폭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쓰는 정책을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 하고 그것들은 대표적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화 정책, 자 제가 한번 퀴즈. 제가 대선을 나갈 거예요. 대선을 나갈 건데 국민들에게 제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통화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 안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뭐 경기가 좋아지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더 잘 사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항상.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침체됐다. 그러면 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밑으로 쭉. 그러면 자,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있고 빨간 선으로 갈 거냐, 파란 선으로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정부는 빨간색으로 가는 걸 원해요. 덜 떨어져야 돼.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뭐랬어요? 기준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었죠. 사람들한테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줘가지고 많이 쓰세요 했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썼죠.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많이 줬죠. 소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파란 선으로 가지 않고 빨간 선으로 가게 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좀 더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그 네이버에 이거 하나 쳐보시면 돼요. 김세직의 신성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문 기사예요. 근데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어렵지 않고, 그러면은 성장이란 게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를 좀 감을 더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우리 두 개를 구분을 했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좀 이해를 해봅시다, 이제. 한국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아마 어떤가, 지금. 보시면,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저성장의 시대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실질 GDP의 성장률입니다. 실질 GDP, 실질 GDP 가격의 변화가 효과는 가격 변화 빼고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구나. 근데 그걸 보시면 이게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비해 올해 얼마가 늘었어? 아니면 얼마가 줄었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항상 작년보다 늘어야 되잖아요. 높은 성장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장률에 보시면 이 트렌드가 빨간색으로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만들어냈을 게 조금밖에 안 느는 거예요. 늘어나는 양이 작아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파란색과 같은 경로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초기에 빠른 성장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평평한 구간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성장. 그럼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 정책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왔다는 게 지금 체감하고 있다면 결정을 해야 돼요. 1번으로 갈래? 2번으로 남아있을래? 3번으로 해서 망할래? 그래서 모든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막 창조 경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특히 뭐에 맞춰져 있냐면 기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거의 다 썼어요. 무슨 말이냐? 인적 자본도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인적 자본도 많이 높아진 상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해봐야 없잖아요. 삼성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수출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한계가 왔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거죠. 4차 산업이 됐든 뭐 빅데이터가 됐든 새로운 게 수소경제가 됐든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 나라 정부가 이 1번으로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 정책은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경제를 이해하실 때 경제를 이해하실 때 또 중요한 게 요걸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생산, 소득, 소비의 순환고리가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게 잘 돌면은 경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잘 돌수록 경기가 호황이 되고 이 돈의 흐름이 잘 안 돌면 경기가 불황이 됩니다. 그럼 지금의 문제는 여기 이 생산, 소득, 소비, 수요, 공급, 분배의 이 고리에 돈이 잘 안 돌고 있어서 불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난 이전 정부 10년 동안에 우리의 성장 정책은 뭐였냐면은 이윤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가 되면 그 이윤을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술 투자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증가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작동했었어요. 작동했었는데 가장 핵심은 여기입니다. 기업의 이윤 증가. 그러면 기업이 이윤을 낸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어요. 물건을 팔아야 돼요. 물건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팔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물건을 누가 사줘야 돼요? 소비자가 사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주면 돼요. 그게 수출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내수입니다. 내수.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 이 수출이 강했어요.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는 말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질 GDP의 성장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계산해 둔 거예요. 제가 계산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다 그려줘요. 예쁘게. 그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일단은 요게 핑크색 있죠. 이 핑크색이 수출인데 이게 핑크색이 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기에 그 해에 우리가 실질 GDP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더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럼 이거가 늘어날 때 어떤 부분들이 이 늘어나는 거에 기여를 했냐? 수출이 이만큼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출들이 높아요. 그래서 수출 주도형이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지금 이 노란색을 보세요. 노란색이 민간 소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비예요. 많이 보이죠? 노란색이 많이 보이죠? 점점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죠. 빨간색도 거의 안 보입니다. 수출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중국, 인도, 동남아에서 더 싼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수출을 빼고 그러면 기업이 이윤을 내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돼. 내수 수비를 높여줘야 되는 게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 순환고리, 아까 말씀드렸던 고리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진단이. 그러면 이 민간 소비는 준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응? 크게 말하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얼굴 안 나옵니다. 제 얼굴만 나와요. 소득이 작아졌죠. 소득의 불평등도 있었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거주하는 데 써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작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 소득이 없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지 않았을까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일단은 떠나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민간 소득을 높여주자. 그래서 소비 지출을 하지 않겠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가 늘면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럼 그들이 투자도 하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고리는 이겁니다. 소득이 증가되고 소비 증가, 생산 증가. 그래서 결국에 성장까지 가는 이 연결고리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작동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물음표가 붙는 거죠. 거기서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재난지원금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준 거예요. 왜? 소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소비를 해요? 소득도 없고 소비도 없으면 경기는 더 침체가 되고 불황이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경기가 돈이 안 들고 더 침체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썼던 최저임금이랑 최저임금의 인상이랑 재난지원금이랑은 같은 듯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국민들의 소비를 높여주는 게 목적인데 나오는 곳이 달랐죠.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기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직도 많이 좀 이제 일자리 있는 분들도 생겼었고 여러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그거 다 상관없어요. 정부에서 돈 준 거죠. 정부가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본소득 또한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재난지원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쪽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그냥 바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고 그게 돈이 돌면서 경기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맥락이에요. 정책들의 맥락이에요. 그러면 제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소득을 주든 재난지원금을 주든 돈을 돌릴 수 있는 생산소득 그리고 소비의 이 고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이 초록색 선을 1번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제가 틀을 드린 겁니다. 어떤 경제라는 세상을 볼 때, 경제라는 걸 볼 때, 틀을 이제 가지셨으니까 혼자 고민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김세식 교수님의 이제 신성장론의 그 글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나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의 문제다. 그리고 인적 자본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한 이제 기술이나 인적 자본만이 이 1번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결국엔 이 사이클에서의 움직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이 부분은 좀 저의 생각인 거고 판단은 또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짧게 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실업률을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15세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거기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실업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들만을 가지고 실업률을 계산하면 약 5%가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는 뭐냐? 지금 취업준비생, 공무원 준비생들이 포함되지 않다. 근데 그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확장 실업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세요. 수치가 4배 차이 나죠.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취업 전선에 취업을 하겠다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이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가실 거는 항상 어떤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보실 때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청년 확장 실업률뿐만 아니라 확장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다 어디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많지 않은데 이 커리큘럼을 제가 봤는데 뭐 이제 취업을 위한 수업도 있었고 창업 이런 수업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저는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진짜 이거 너무 상투적이지만 준비된 자만의 기회를 잡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내가 어디에 취업할지, 그리고 내가 가진 제약이 뭔지 정확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학생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나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웠던 이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기업이 누구를 뽑을 것이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제약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맞죠? 그러면 항상 기업의 선택은 어떻게 선택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만약에 내가 취업을 원한다. 나라는 상품을 잘 팔아야 돼요.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 속은 모르겠는데 겉포장이라도 되게 좋아야 돼. 매력적으로 보여야 기업 입장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과연 뭘까? 무엇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는 각자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취업 수기나 누가 취업을 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한 거를 똑같이 준비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항상 그게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제약이.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다는 것. 그리고 이거를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것. 나를 뽑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친구들 오면 기업이면 너를 뽑을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감 있게 뽑는다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취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정부도 항상 목적이 있고 제약하면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에는 아마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고, 지금 정부가 이제 관심을 안 두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밀어둔 곳에서는 일자리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키우려고 하는 산업들, 뭐 친환경이라는 수소나 이런 쪽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 기술들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끌고 간다는 거는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슬프긴 하지만 현실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일자리 상황판에 이게 있더라고요. 대기업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럼 기준은 뭐냐? 대기업 정규직은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약 68만 원 정도 받고요. 중소기업 정규직은 57만 원을 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슬프죠? 저 이거 보고 되게 좀 충격 먹었어요, 저는. 이 준비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거를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시려면은 정말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다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재밌는 게,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정상에 올라갔어요. 얼만큼 내려갈까요? 모르죠. 안 보여요. 올라갔는데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그래도 틀을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그 틀 안에서 공부를 더 하시면 좋고, 그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알아야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사야 돼? 답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어떤 주식 사야 돼? 부동산 뭐 아파트 사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럼 예. 금리가 이자율이라고 하셨는데, 네.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네. 상품마다 다르고. 네. 경제랑 그거는 경제랑의 상관이 아니라 은행마다 다른 거는 은행 정책이 다른 거고요. 상품마다 다른 거는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대출을 다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1%에 받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 어떤 분은 3%, 4%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기준금리는 똑같아요. 근데 기준금리에다가 금리를 조금씩 붙인 거예요. 어떤 분은 뭐 2%를 더 받은 거고 어떤 분은 3%를 더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용이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잘 갚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금리를 낮춰주는 거고요. 이 사람이 돈을 잘 못 갚을 것 같아,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점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높아지는 이유는 은행이 이 고객이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손해를 보잖아요. 그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험을 내가 감내한다 라는 거에 대한 대가라고 보셔야 돼요.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뭐 부동산하고 뭐 부동산 대출이 있고 뭐 다른 담보대출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다른 이유는 내가 부동산은 땅을 잡는 거고 아파트 전세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담보로 잡혀 있는 거에 가치가 다르고 이게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다르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금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별개인데 신용관리라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신용관리를 잘 하셔야만이 나중에 은행에 갔을 때 돈이 빌리더라도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